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트릭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막을 열었죠. 생각보다 초반에 관심이 좀 저조했어요. 뭐 이래저래 축구팀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였겠죠. 하지만 또 결과로 보여주면 열기는 또 금방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코도 2대1로 이겼죠. 저희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합니다. 자, 명색이 저희가 시니어 경제 채널인데 이런 월드컵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를 좀 오늘은 말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어땠는지 같이 한번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2026년 북미 월드컵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뽑은 이번 대회의 경제 효과가 무려 4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9조 원대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경제 얘기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인프라도 아니고 바로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통계가 있어요. 정부 자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미 월드컵의 경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2002년 먼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베이비 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드컵이 열리는 해 혹은 그 이듬해 출산율이 반짝 올라간다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처럼 떠들던 이야기였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이듬해인 2003년 봄 신생아 출산율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출산율도 2002년 1.17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올랐어요. 수치만 보면 사실 미세한 차이인데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는 IMF 직후라 출산율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딱 그 해만 반등을 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이유가 더 극적입니다. 2006년 1.1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독일 월드컵 이듬해인 2007년 1.26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무려 6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08년, 09년에는 다시 하락을 했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2011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월드컵 응원 열기가 출산율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88년 서울올림픽 다음에도 반짝 베이비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1989년에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경제학자도 의학자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이제 밝히지는 못했어요. 다만 설명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 시간이 밤이잖아요. 커플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흥분과 감동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월드컵 기간 중 콘돔 판매량이 평균 28%까지 증가를 했고 한국 경기가 있는 날에는 평소 대비 100에서 300%까지 치솟는다는 유통업계 통계도 있었어요. 셋째는 공동체 의식과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열게 합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집단 감정과 함께 축제 분위기는 무르익고 밤에 함께 지새우는 경험까지 이것이 관계를 각받게 만든다는 심리학적 설명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학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또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06년 독일 월드컵 세 차례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등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조금 많이 뚜렷하죠. 인간은 뜨거운 축제 앞에 더 인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래도 축제가 많이 펼쳐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밖에서 엄청 뜨겁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부둥켜 안고 자기네 국가들이 승리하면 술 한잔 하자가면 또 금방 다 오케이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다 포옹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평소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행동들과 액션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막 저도 성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열기를 다 느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차 타고 나와서 오픈카 타고 나와서 대한민국 외치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처음 보신 분들 같은데 다 함께 어울러서 그렇게 술자리도 함께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 돌아와서 현재로 넘어옵니다. 2026년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FIFA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회 전 세계 GDP 효과는 약 4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합니다. 총 경제 생산 효과는 약 800억 달러, 110조 원을 넘어서고요. 방문 관광객 추정치가 1,310만 명입니다. 호텔, 숙박, 야간 수는 2,130만 박이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중에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전체 GDP 효과의 42%가 미국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노동, 소득 효과는 전체의 49%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도시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댈러스가 약 18억 달러로 가장 많고요. 휴스턴 15억, 시애틀 9억 3천만, LA 5억 9천만, 마이애미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캐나다는 좀 어떨까요? 토론토와 밴쿠버 두 도시가 개최하는데 피파 딜로이트 캐나다가 추정한 캐나다 전체 경제 효과는 약 38억 캐나다 달러고 이 대회로 2만 4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세 개 도시가 개최합니다. 월드컵 개막전이 바로 멕시코시티 아즈테카 경기장이 열렸는데요. 멕시코시티는 이를 위해 도로 파손 20만 개 이상을 보수하고 수십억 페소를 도시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눈이 부시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월드컵 수익의 대부분은 피파가 가져갑니다. 이번 대회에서 피파가 챙기는 수익 추정치가 110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 개최 도시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도시당 1천억에서 2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캐나다는 두 도시를 합쳐서 1조 원이 넘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일반 관광객이 오히려 혼잡을 피해 방문을 꺼릴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 숙박 예약률이 40%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나왔죠. 월드컵은 자동으로 돈을 버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판을 깔아주는 것이고 그 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해낸 나라가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해봤습니다. 2002년 기적의 여름 200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을 혹시 하실까요? 1997년 IMF 나라 부도 직전이었고요. 금 모아서 나라 빚 갚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채 2002년으로 넘어왔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장 하나 없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전주, 서귀포까지 전국 10개의 도시에 동시에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직접 투자금이 약 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이 공사 하나로 18명 5천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3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딱 대회 1년 전인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죠. 어차피 만들 거였잖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월드컵이 없었다면 그 규모로 그 타이밍에 완성이 됐을까요? 전 세계 외국인을 받아야 하는 마감 기한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제 도시별 레거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 각 도시가 월드컵을 계기로 어떻게 집약적으로 발전을 했는지 인천공항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서울 상암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미디어 수도가 되다 이런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도 될 것 같은데 2002년 이전 서울 상암 일대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가 난지도였습니다. 수도 서울에 모든 쓰레기를 20년 동안 쌓아 올린 대형 매립지였는데 높이 90m짜리 쓰레기 산들이 두 개가 있었고요.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때문에 삶이 엄청 피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 시가 월드컵 주 경기장 부지로 이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은 상암지구, 마곡지구 등 4-5곳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상암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100% 시우지라 토지 보상 기간 없이 바로 착공이 가능했던 거죠. 경기장 건설에만 약 2,700억 원, 도로 개설 등 간접 비용 1,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직후 DMC 1단계 용지 공급 공고가 나갔고 2006년 11월부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DMC는 무려 88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MBC, YTN, SBS, JTBC, CJ, 채널A, TV조선, KBS 이런 등등 여의도에 집중이 됐던 한국 방송업계가 통째로 이동을 해온 겁니다. 특히 MBC는 2014년 50년간 여의도 시대를 마감을 하고요. 상암 DMC에 새 사옥을 완공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주 경기장이 수색 난지도 일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 메가 이벤트 성공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계획의 촉매가 돼서 이 지역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이 모든 게 2002년 월드컵이 없었다면 그 속도로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원의 빅버드 경기장입니다. 도시 확장에 축이 됐다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빅버드,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 붙은 이름이죠. 수원 삼성의 블루윙즈, 그러니까 그 블루윙즈도 푸른 날개라는 뜻이니까 이름까지 센스가 있다고 봐야겠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43,959석의 규모로 프랑스 월드컵 생드니 경기장을 설계한 팀과 한국 팀이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수원이 월드컵 개최 선정을 한 게 1994년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1995년 삼성그룹이 수원의 연고지로 프로축구단을 창단합니다. 바로 수원 삼성 블루윙즈예요.
월드컵 유치 계획이 발표가 되자 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당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위치가 팔달구 우만동으로 건설 당시만 해도 수원시가지의 외곽이었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광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이 공간이 지금 수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2002년 경기장 하나에 놓인 게 씨앗이 돼서 20년 뒤 도시 한 개가 자라난 셈이죠. 자, 세 번째로는 전주 월드컵이 한국 대표 관광도시를 만들다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시내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전주는 다른 방식으로 월드컵 레거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장에 보시면 건물 자체부터가 좀 다릅니다. 지붕을 전주 특산품인 합죽선 모양으로 형상화했고요. 관중들이 하천 위에 다리를 건너 입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전통 답교놀이의 개념을 건축에 담았어요. 소떼를 상징하는 기둥, 가야금의 12연을 상징하는 케이블까지 이 경기장 하나만 봐도 전주가 어떤 도시인지 느껴지도록 설계를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경기장이 아니라 도심에서 일어납니다.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 최대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1995년 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무분별한 개발이 예고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슬럼화가 진행이 중이었고 낡은 골목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주가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전주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했어요. 세계인들이 아마 전주로 다 올 텐데 우리가 보여줄 게 뭔가. 2002년 시는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옥을 늘리는데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 전주 한옥 보존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한옥 개보수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학술 논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개발은 한옥 보존지구의 해제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도시 지정이 맞물리면서 기획되었다. 월드컵이 없었다면 그 시기에 그 예산이 투입이 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2010년 국제 슬로시티 지정, 2016년 연간 한옥마을 방문객 1,000만 명 돌파, 2017년 롤리플래닛 선정 아시아 10대 명소 3위, 외국인 관광객만 연 13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시작이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 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4강 진출 이후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4강 진출은 그때 참 대박이었죠. 그 4강이 만들어낸 소비 진작 효과, 국가 브랜드 효과, 기업 이미지 상승분까지 합산하면 약 29조 원의 추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2002년에 알려져봐야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 근데 4강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그 브랜드 네임이 참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왜 국가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할까? 2002년 당시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F를 겨우 버티고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던 시기였어요. IMF 때는 거의 삼성전자까지 망할 뻔해서 국가가 도와줬다는 설도 있었죠.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각인이 됐던 시절입니다. 삼성의 피파 공식 후원사가 된 게 1998년이었는데 자국 개최 2002년에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2년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이 막 전국적으로 퍼지던 시기였어요. PC로 경기를 보고 문자로 응원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나누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외국 언론들이 사실 경악을 했죠. 이 나라는 경기장 밖에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고. IT 강국 코리아라는 이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이 된 게 바로 그 여름입니다. 반면 지금 미국에서는 현지 인터뷰에서도 월드컵이 이번 주에요? 몰랐어요 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면이 있겠지만 미국의 인프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아마 축제의 온도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월드컵 효과 뒤에는 이제 사람들의 뜨거움이 있어야 숫자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이든 멕시코든 캐나다든 우리든 간에 축구 시합 몇 번 이기고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엄청 뜨거워집니다. 원래 우리도 이번 월드컵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코 우승 뒤로 완전 분위기가 반전됐죠. 인간은 원래 다 그렇게 간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을 기반으로 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 경제 효과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16강, 8강, 4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